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발표된 아이폰에 대해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하면 재미가 없고 또 너무 많으니까 두 종류씩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로 아이폰 17과 아이폰 에어. 두 제품은 평가가 굉장히 극과 극으로 갈리던데 실제로도 굉장히 다른 특성을 가진 두 개의 제품이니까 비교할 맛이 좀 날 것 같죠? 바로 시작해 봅시다. 자, 일단 두 제품은 박스부터 되게 다릅니다. 일단 이게 아이폰 에어이고 이게 아이폰 일반 박스인데 어떤가요? 박스에 그려진 그림도 다르죠. 아이폰 17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후면부의 그림인데 아이폰 에어 같은 경우 아주 얇은 두께를 강조하기 위함인지 측면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박스의 두께도 다르죠. 이렇게 두께가 얇아지면 불안하게도 뭔가 하나씩 빠졌는데 맞습니다. 어쨌든 열어보면 제품이 담기는 방식도 다릅니다. 아이폰 17의 경우 이전 아이폰처럼 바로 등짝이 보이는 반면 아이폰 에어의 경우 전면 디스플레이가 먼저 보이고 이거를 잡고 뒤집어야 후면이 보이는 구조예요. 근데 이 에어 패키징 방식이 머리를 진짜 잘 쓴 게 이렇게 딱 들어올릴 때 바로 그 에어의 얇음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게 아무래도 패키징 감성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제품을 들어 올리면 카메라 섬 부분만큼 홈이 파져 있고 이쪽에 충전 케이블이 있는데 이것도 아이폰 17이랑 비교를 하면은 이쪽이 뒤집어져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 뭐야 잠깐만 뭐가 좀 다르죠? 자, 아이폰 17에는 유심핀이 있는 반면 아이폰 에어박스에는 유심핀이 없습니다. 에어는 eSIM 전용 제품이다 보니까 유심핀이 박스 구성에서 빠진 것 같더라고요. 역시 얇아질수록 뭔가 하나씩 빠지는 건 애플의 전통이가 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을 살펴볼까요? 먼저 아이폰 17부터 보면 크기가 약간 전체적으로 커진 것만 제외하면 아이폰 16과 디자인이 거의 동일합니다. 길쭉한 일자형 카메라에 무광 글래스에 사각거리는 후면부의 감촉도 아이폰 16과 거의 같고요. 측면부의 경우 액션 버튼, 볼륨 버튼 돌리면 전원 버튼에 카메라 컨트롤까지 똑같이 배치되어 있죠. 두께 역시 16보다 아주 조금 늘었고 무게 역시 7g 정도 증가했는데 이거는 화면 크기가 증가한 만큼이라 쥐었을 때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따라서 만약 아이폰 16에서 갈아탄다면 제가 들고 있는 새로운 색상인 세이지가 그나마 새로운 느낌을 줄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보면 약간 차분한 초록색? 말차? 약간 그런 색깔인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MZ세대에서 말차가 선풍적인 인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발표 현장에서는 이 색깔이 좀 트렌드하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반면 에어는 와 진짜 쥐었을 때 느낌이 다르긴 진짜 다릅니다. 이게 아이폰 17보다 디스플레이 크기는 더 큰데 진짜 두께가 와 엄청나게 얇고 무게도 가벼워서 이건 진짜 다른 종류의 폰이다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후면부는 사각거리는 세라믹 쉴드 재질이고 측면부는 유광 처리된 티타늄 프레임이라 얇은 두께임에도 충분한 강성을 확보했다는 게 애플의 주장입니다. 만 이거야 제리더리거나 궁금하게 님께서 친히 확인해 주실 테니 조금 기다려 보자고요. 어쨌든 버튼 구성은 동일합니다. 액션 버튼, 볼륨 버튼 전부 다 있고요. 반대편 돌리면 전원 버튼에 카메라 컨트롤도 달려 있는데 전반적으로 에어 쪽이 17에 비하면 버튼이 더 얇고요. 여기 보면은 17은 유심 슬롯이 있지만 에어는 eSIM만 지원하기 때문에 물리적 유심 슬롯이 없습니다. 어쨌든 넘어가서 에어의 전반적인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호불호가 갈릴 지점은 일단 이 카메라 선 부분인데요. 일단 너무 툭 그리고 너무 넓게 튀어나와 있고 카메라 링까지 달려 있어서 솔직히 눈에 거슬리는 지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개인적인 생각인데 애플이 뭔가 제품의 두께에 자신이 없죠? 그러면은 일단 유광 혹은 글래스 재질을 쓰는 느낌이에요. 이게 카메라 선만 하더라도 유광에 번들거리는 유리 재질이기 때문에 폰을 이렇게 살짝 움직이면 깊이감이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 유광에 반짝이는 프레임도 보면 눈으로만 보면 두께감을 한 번에 파악하기가 어렵고 더 얇아 보이게끔 착실해 주기 때문에 이번에 프레임을 유광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지점 때문에 에어의 프레임은 지문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거의 손가락을 갖다 대면 갖다 대는 대로 묻어나기 때문에 생폰 유저로서는 꽤 불편함을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프레임 부분에서 또 불편한 거, 이거 충전 포트를 보면은 포트 상하 간격이 안 맞죠? 얇게 만들다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거 약간 평소 애플답지 않게?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디스플레이 부분은 전작 대비 17 일반 모델에서 엄청나게 개선된 지점인데요. 일단 화면 주사율이 최대 120Hz까지 올라가면서 설정장 같은 데 두고 화면을 스크롤하죠? 네, 16과 차이가 한 번에 느껴지고요. 원래 프로 라인업까지만 가능하던 AOD 화면 상시 표시 모드도 이렇게 설정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스탠바이 모드도 16이랑 17이랑 설정이 다르죠. 원래 16까지는 일반형 모델의 경우 이 스탠바이 화면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꺼지고 화면을 탭하거나 탁자를 약하게 움직여 활성화됐거든요. 근데 17은 기존 프로 라인업과 동급의 디스플레이가 탑재됐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이 설정을 통해서 화면을 계속 안 꺼지게 둘 수 있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건 에어도 마찬가지라 똑같이 AOD 적용이 되고요. 스탠바이 모드도 프로와 동급의 옵션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시트상 17 일반형과 에어 모두 반사 방지 디스플레이가 적용됐다. 근데 이게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효과가 생각보다 좀 제한적입니다. 화면이 꺼지거나 어두운 상황에서 아주 밝은 광원을 쏘면 이게 반사 방지가 된다기보다 색이 달라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나믹 아일랜드, 이건 전작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에어의 경우 전면 카메라의 위치가 다른 제품과 다릅니다. 워낙 얇게 만들다 보니까 부품 설계가 바뀐 것 같죠? 참고로 이번에 나온 두 제품은 전작 대비 최대 밝기가 더 증가했고요. 해상도는 화면 크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460ppi로 동일합니다. 카메라의 경우 일단 아이폰 17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은 전작과 달리 초광각 카메라가 48메가픽셀로 업데이트됐죠. 실제로 촬영을 해보면 품질이 전작 대비 유의미하게 좋아졌습니다. 확대를 해도 확실히 디테일이 살아있죠. 특히 접사 쪽으로 가면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털의 질감이나 디테일을 보면 16, 17은 비교가 어려운 수준입니다. 메인 카메라 역시 전작과 스펙은 동일하나 기본 색감이 약간은 달라졌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가운데 아파트 쪽을 보시면 아이폰 16에 비해 아이폰 17은 아파트의 글씨나 나무 숲의 라인들이 조금 더 명확히 구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48메가픽셀에서 센서 크롭해서 해상도 손해 없이 줌하는 방식, 애플은 이걸 광학 퀄리티 도배 망원이라고 하던데 이건 역시 메인 카메라의 특성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더 사실적인 색감이 두드러지는 게 바로 느껴지시죠? 야간은 어떨까요? 색감 특성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그보다 재밌는 게 확대해 보면 17쪽에 이게 디테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윤곽선 처리가 더 확실하고 진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건 저희가 일부러 8배율로 억지로 주문한 부분인데 글씨가 17쪽에 엄청나게 선명하죠. 이런 처리 방식은 소비자로 하여금 야간 사진에 있어 더 선명하고 디테일이 뭉개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게 수준이 지나치면 그림을 그린 것처럼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데 아이폰 17의 경우엔 그 선을 잘 지킨 것 같더라고요. 풀이나 자연물의 경우에도 확실히 디테일이 더 살아있는 쪽은 17인 게 느껴지시죠? 자, 이제 아이폰 에어 좀 이야기해 봅시다. 일단 에어에 달린 단 하나의 48메가픽셀 퓨전 카메라의 특성은 사실상 17 일반형과 동일합니다. 실제로 아이폰 16, 17 그리고 에어로 찍은 사진을 한 번에 놓고 비교를 해보면 17 기본형과 아이폰 에어가 거의 같은 색감으로 묶이고요. 16은 좀 동떨어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야간도 마찬가지라 16보다는 색감도 더 현실적이고 디테일이 확실히 더 살아있는 결과물을 보여주더라고요. 게다가 인물사진 모드도 됩니다. 원래 인물사진 모드는 두 카메라의 시차를 이용해서 배경과 피사체를 분리하는 기술이잖아요. 이 과정이 이제는 아이폰 에어의 머신러닝 연산을 통해서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인물사진, 특히 먹을 거의 경우 인물사진 모드로 예쁘게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듣고 나면 야, 이거 메인 카메라의 성능을 놓고 보니까 아이폰 에어의 한 개뿐인 카메라도 야, 이거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쓸만할걸?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 잘 보세요. 같은 피사체를 앞으로 당겨 찍으면 에어는 일정 이상 가까운 물체에 초점을 못 잡습니다. 아이폰 17, 심지어 아이폰 16 같은 경우도 렌즈 전환이 되면서 피사체 초점을 딱 맞춰주지만 아이폰 에어는 이렇게 가까이 있는 물체에 초점을 잡아줄 초광각 카메라가 빠졌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도 나간 초점이 극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접사가 안 됩니다. 중고거래 같은 걸 찍을 때 제품 상태 자세히 보여주기 위해서 좀 가까이 다가가서 찍거나 제품 뒷면에 깨알같이 작은 글씨를 찍거나 아니면은 피부에 뭐 뾰루지 같은 거 났을 때 이게 어떤 건가 좀 자세히 확인하고 싶을 때 찍는 그런 샷들을 더 이상 촬영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예요. 뭔가 작은 물체를 화면 가득 찍고 싶을 때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어지는 또 다른 문제점이 영상 촬영에서도 한계가 바로 나온다는 겁니다. 17이나 에어나 메인 광각 카메라 영상 촬영 화질은 꽤 훌륭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에어의 경우 피사체가 갑자기 움직여서 카메라에 붙게 되면은 초점이 바로 나가버리니까 생각보다 불편한 경우가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아이폰 17이나 에어나 초점에 맞는 상황에서는 움직이는 피사체의 포커스를 잡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좀 놀랄 정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에어는 약간만이라도 피사체가 렌즈 쪽에 다가가는 순간 초점을 계속 놓쳐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경 써서 휴대폰을 계속 바라봐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에어는 시네마틱 모드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시네마틱 모드는 앞서 설명한 인물 사진 모드와 마찬가지로 두 렌즈의 시차를 이용해 깊이를 계산한 뒤 피사체 뒤를 얕은 심도로 구현하는 기능인데요. 쓰시는 분들 솔직히 많을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일단은 안 되는 게 답답할 때도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고스트 현상은 17과 에어 모두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의 경우에도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고스트 현상이 찍히고요. 야간에 영상을 찍게 되면은 무슨 도깨비불 날아다니는 것처럼 전작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진짜 왜 개선 안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스피커의 경우 에어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에어는 스피커가 수압 한쪽에만 달렸는데요. 일단 스피커 자체가 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들리는 것도 문제인데 사운드 자체의 퀄리티도 그닥 좋지 못합니다. 사운드를 구성하는 소리 중에 몇 개가 그냥 날아가 버린 느낌이죠. 에어팟을 사용하라는 큰 그림일지 모르겠지만 사운드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할 정도로 하드웨어 한계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배터리, 특히 에어 쪽 배터리 관련 궁금하신 분도 많죠. 코코넛 배터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배터리의 용량을 확인해 봤더니 설계 용량 기준 아이폰 17의 경우 3650mAh 정도, 아이폰 에어의 경우 3100mAh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분해를 해야 더 정확한 값이 나오긴 하겠지만 일단 절대 용량 자체가 에어가 더 적다는 건 인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상황에서의 배터리 소모는 어떠하느냐? 저희가 아이폰 16과 17 에어를 놓고 조건을 모두 같게 설정한 뒤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무한정 재생하는 방식으로 배터리가 방전될 때까지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에어의 배터리 지속 시간은 아이폰 16보다 약간은 짧은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배터리 용량 차이를 고려해 밀리암페어당 사용 가능 시간으로 계산할 시 효율 증가율 자체는 10% 넘게 늘었고 디스플레이 차이 크기까지 계산하면 에어 화면 크기가 16보다 크니까 지속 시간에서는 더 선방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냉정히 말하자면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더 적기 때문에 아쉬운 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참고로 아이폰 17의 경우에는 배터리 지속 시간이 일단 엄청나게 길어졌고요. 밀리암페어당 사용 시간으로 계산할 시 16% 가까이 전력 효율이 올라가며 상당히 인상적인 개선폭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충전의 경우에도 방전 상태에서 완충하는 동안 측정 기기를 통해 대략적인 값을 측정해봤는데요. 측정 결과 아이폰 17의 경우 최대 30W 정도에서 전력을 먹더라고요.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40W 이상 규격 어댑터 사용 시 20분에 최대 50% 충전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충전이 시작된 후 20분 전후까지 충전 속도가 가장 빨랐습니다. 에어는 어떨까요? 참고로 에어의 경우 그래프의 모양 자체는 17과 비슷하긴 하나 최고 충전 속도가 17 기본형에 비해 더 낮았습니다. 성능 이야기 또 안 할 수가 없죠. 아이폰 17에는 A19 칩에 8GB 메모리가 장착돼 있고 아이폰 에어에는 A19 프로 칩 12GB 메모리가 장착돼 있는데요. 실제 벤치마크 테스트를 돌려보면 꽤 재밌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일단 긱벤치 CPU 벤치마크의 경우 프로 칩을 가진 에어의 점수가 17 일반형보다 약 100점씩은 높게 나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GPU 성능이 주로 영향을 끼친다는 3D 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테스트를 돌려보면 아이폰 17의 점수가 아이폰 에어보다도 더 높게 나옵니다. 에어가
A19 프로 칩을 썼는데도 점수가 상당히 요상하죠. 발열 때문에 억제라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발열 이야기 나와서 또 재밌는 지점이 아이폰 에어의 경우 메인보드가 카메라 섬에만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벤치마크를 돌리면서 발열 상황을 측정해보면 메인보드와 칩이 있는 상단만 열이 발생하고 하단에는 열이 덜 발생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손으로 쥐는 쪽은 상대적으로 열이 늦게 발생하게 되면서 체감상 발열을 덜 느끼게 되더라고요. 다만 이렇게 될 경우 열이 계속 메인보드 근처에만 모였기 때문에 베이퍼 챔버 같은 장치 없이는 상대적으로 발열 해소에 불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이폰 17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발열 위치와 방식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어와 비교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빨리 발열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사람들의 평가가 가장 극과 극으로 갈리는 두 가지 신형 아이폰 제품을 살펴봤는데요. 일단 아이폰 17의 경우 사람들의 평가에 걸맞는 역대급 제품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칩, 카메라,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은 거의 최초의 일반형 아이폰 제품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아이폰 16 일반형 이전 동급의 라인업, 그러니까 15 일반, 14 일반 같은 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구매를 해도 후회를 하지 않을 제품이라 생각됩니다. 고작 1년 만에 이 정도로 소비자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줬다니 애플이 진짜 얄미울 따름이네요. 그러나 에어의 경우 사람들의 우려만큼이나 호불호가 좀 갈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얇은 두께와 무게, 그리고 외관에서 오는 심리적인 만족감은 모든 이들을 매혹시키기에 충분하나 카메라와 배터리, 스피커 부분에서 구매자의 감내해야 하는 지점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일단 실물을 한번 보시고 한번 만져도 보신 다음에 판단을 해도 늦을 것 같진 않긴 해요. 일부 사람들에게는 잘 맞는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넘어가서 이제는 프로랑 프로 맥스랑 리뷰를 해야 할 차례죠. 저희가 커뮤니티 글을 올리니까 야 그냥 4개 다 리뷰해달라, 이게 의견이 제일 많았었는데 여기서 반전 아닌 반전을 밝히자면 카메라를 좀 잠깐 줘볼래요? 네, 사실 지금껏 여러분이 보신 영상의 거의 모든 부분은 이 아이폰 17 프로와 프로 맥스로 촬영됐습니다. 이렇게 소스가 박힌 자료 화면과 초반부 우측 화면에 이렇게 작게 삼각형 표시된 언박싱 장면을 제외하면 모두 아이폰 17과 17 프로 맥스로 촬영된 화면임을 밝힙니다. 워낙 저희 구독자분들은 눈썰미가 좋으시니까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다음번에는 저희가 아이폰 17 프로와 프로 맥스로 어떻게 촬영했는지 메이킹 경험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영상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끝! 네, 17은 진짜 너무 잘 나왔어요. 그리고 아이폰 에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